자,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여기까지 봤죠? 이제 이 튀네이라는 학자가 나와요. 위치지대설에서 우리 교재로 가시면은 박스로 한번 가볼게요. 박스로 가시면은 162페이지로 가시면 거기 위치지대설이라는 게 나오죠. 그 위치지대설 이제 튀네이라는 학자가 얘기합니다. 튀네이는 얘기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는데 입지교차 지대설이다, 고립국, 농업입지론이다. 농업입지론 얘기하고 입지가 교차하면서 지를 형성하는데 아까 우리가 그 리카도는 비옥도였잖아요. 여기서 수송비를 강조해요. 무슨 비를 강조한다? 수송비. 수송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쪽의 농업은 보통 지각적이기 때문에 밖에 조방이다 이렇게 본다면요. 중심지가 안쪽은 지대가 낮아요, 지대가 높아요. 높고 나갈수록 지대가 낮아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수송비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비에 따라 다르다? 수송비. 얘가 있을 때는 우리가 자동차 시대가 아니라 운마차 시대여서 여기 왔다 갔다 농산물이 나가거든요. 나갈수록 그러니까 수송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가죠. 그럼 수송비가 적게 들어간다, 많이 들어간다. 많이 들어가죠. 여기는 수송비가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수송비를 절약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이걸 더 내야 됩니까? 내야 되잖아요. 수송비 절약분. 그럼 얘와 얘는 따라서 반비례거든요. 그래서 얘는 매상고에다가 생산비에다가 생산비 여러 가지 이제 임금이 나가죠. 이자라든지 이런 걸 빼요. 뺀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무슨 비를 강조했다고 보셔야 돼요. 수송비. 그럼 수송비와 지대는 반비례 관계죠. 얘가 이제 만약에 10원이다, 얘가 80원 올라가겠고, 얘가 80원이다, 그럼 10원이 낮아지겠죠. 그럼 안쪽은 그냥요, 지대가 높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수송비를 절약합니까? 절약하니까 지대를 더 많이 내라는 얘기죠, 절약분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지대와 수송비는 비례예요,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그럼 안쪽은 지대가 높고 나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나가죠. 우리가 이거 반비례니까 수요곡선이 왜 우하향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지대와 수송비는 비례다, 반비례다? 그럼 지대곡선이 우상향이겠어요? 우하향이겠어요? 우측으로 내려가겠죠, 점점. 근데 집약적인 게 그냥입니까? 중심지 안쪽에 있습니까? 조방이 바깥에 있겠죠. 그럼 가장 높은 지대를 집라는 게 안쪽에 있지 않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6개의 띠를 형성하면서 입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지대는 매상고에서 수송비를 또 빼죠. 그래서 우리가 아지매 생수 이렇게 해서 지대는 이제 매상고, 생산비, 수송비 뺀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우시고, 그러면 수송비를 그냥이니까 안에는 절약할 수가 있습니까? 절약하니까 그냥요 지대를 많이 내야 돼요. 수송비 절약분이 곧 지대겠죠? 그래서 지대와 수송비는 비례다, 반비례다. 자, 한계지대 곡선은 우상향한다, 우하향한다. 지각일수록 그냥요 급경사예요. 조방농업은 좀 완경사가 되겠죠? 그럼 지대를 많이 지불하니까 집약적은 부가가치가 좀 비싼 걸 판매하겠죠, 그죠? 조방 쪽은 좀 작은 걸 판매한다.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거는 위치가 나와요. 근데 위치가 무슨 비에 따라서 중요하다는 거죠? 수송비에 따라서 지대가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따라서 위치가 튀네. 수송비가 많이 나가네. 어떻습니까? 그럼 위치가 튄다는 거는 그냥요, 이게 좀 위치가 많이 나갔어요. 나가면 수송비 좀 많이 들어가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위치나 수송비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튀넨을 찍으셔야 되거든요. 이거 가시겠습니까? 그 박스 보시면은 자, 위치지대에서는 튀넨, 수송비 한계지대 곡선은 우상향한다, 우하향한다. 그럼 지대와 수송비는 162페이지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시 160페이지로 오셔서 160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3번에 위치지대설이라는 게 있죠. 고립국이라는 논문을 썼기 때문에 고립국이론. 그럼 파란 색깔 1번 차익지론에 무슨 개념을 강조했어요? 위치. 위치는 그냥입니까? 수송비입니까? 그럼 밑에 지대와 수송비는 반비례죠. 그럼 한계지대 곡선은 우상향한다, 우하향한다. 우하향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계된 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얘도 따라해보세요. 고전압파. 그럼 얘도 지대가 한계지대는 발생하지 않았죠? 너무 나가니까 수송비가 많이 나면 지대가 0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알론소라는 학자가 나오나요? 그 알론소에 무슨 지대론이 나와요? 입차지대.
그래서 이제 알론소가 튜넨 이론을 따왔어요. 따와주고 우리가 입찰제라는 걸 만들어서 도시에 영향을 준 거죠. 그러면 튜넨이 이론을 확장 발전했죠. 그래서 알론소는 얘도 이제 얘기를 해봐요. 그럼 도심도 우리가 서로 간에 이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경쟁을 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까 입지고차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A 산업, B 산업, C 산업이라면 안쪽은 그냥요 땅값이 비싸요. 그럼 상업지로 이용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주거지와 그 다음에 공업지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경매를 하기 위해선 입찰받기 위해선 가장 최소 금액을 적어야 돼요. 이 최대 금액을 적으셔야 돼요. 그럼 토지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소다 무조건 최대다. 최대죠. 그럼 많이 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초과이윤을 제로로 다 내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정상은 없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나오게 되면은 항상 최소가 나와야 된다, 최대가 나와야 된다. 최대. 그래서 요걸 연결한 선을 이제 포락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참고만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자 볼게요. 1번 갑니다. 지불하고자 하는 최소예요, 최대예요. 초과이윤이 0이죠. 요 이론을 꼭 가져가셔야 되고, 그러면 요걸 입찰대 곡선을 본다면 원점을 향해서 아래로 볼록하죠. 우하향 곡선이다. 이렇게 일단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입찰대 곡선이 가파를수록 그냥입니까? 중심지 입지합니까? 중심지 입지하죠. 이렇게 보시고, 기울기라는 게 시험에 나왔어요. 기울기는 이 교통비가, 기업의 한계 교통비가 올라가고 토지 사용량이 내려가는데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면은, 자, 따라서 운송비가 올라간다. 교통비와 운송비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토지 이용량이 나누죠. 그래서 기출에서는 그냥입니까? 운송비가 올라갑니까? 그럼 운송비를 토지 이용량으로 나누죠? 교사로 암기하지만 운이로 암기해요. 운이. 그러면 어떻게 가냐면 얘가 왜 알론소냐면 건강한 소의 동생이 알론소예요. 그럼 알론소를 따라서 최고가로 입찰받았다. 그러면 그냥요 비싸게 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 산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알른 그래서 무슨 소다? 알른소죠. 무슨 가로 입찰받았다? 그럼 얘 나오면 최소 찍으셔야 돼? 최대 찍으셔야 돼? 입찰 찍으셔야 된다는 거죠. 요거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봅니다. 그럼 얘가 알른 거리니까 맨날 울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너 왜 웃니? 그럼 운을 뭐로 나눠요? 이용량 나누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161페이지 가시면 입찰지대소의 알론소 있죠. 그럼 1번에 토지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소예요, 최대 금액이에요. 초과이윤이 0이고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우하향이죠. 그 다음에 2번에 항상 최대 지불 능력이고 4번도 최대 수용가를 올려야 되며 그 올릴 수 있는 원 무엇인지 상관없는 거죠. 자, 따라서 운이 그냥요 운송비가 올라가요. 이용량 나누겠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6번 같은 경우는 따라서 지대 지불 능력이 커서 입찰대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른 업종일수록 어디에 입지한다는 거예요? 중심이지. 그 다음에 이것도 기출인데 토지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높다는 거는 상업지는 위치가 좋으니까 돈을 많이 벌죠. 따라서 생산성이 높고 안쪽으로는 교통이 좀 우리가 교통이 안 좋으니까 운송비도 많이 들어가죠. 한계 운송비가 크다. 그 정도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 가시면 지대이론의 주요 특징에 알론소 있나요? 알론소. 그럼 입찰지대에서 알론소는 항상 최소다, 지대는 최대다. 초과이윤 0이고 원점을 향해서 볼록하죠. 우상향, 우하향. 자, 교통비보다는 아까 운송비로 나온다 했죠? 운이로 나온다. 이렇게 좀 잡아줬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은 독점지대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여기 미리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독점을 절대지대설과 반대로 냈었거든요. 절대지대설. 그러면 독점지대설은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읽어볼게요. 자, 토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요. 제한돼 있어요. 그럼 독점이 생기겠죠. 그럼 양적이나 질적이나 안 부족해요. 토지가 부족해요. 지대가 발생한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참고란에 최소 비용 이론, 공간 마차, 헤이그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얘는 이제 거의 출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칠판을 보시면 헤이그는 교통비와 지대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교통비와 지대를 합친 걸 따라서 마찰 비용. 그래서
도시 내에서 입지하는 마찰 비용을 최소화하는 곳에 결정한다. 이렇게 옳은 지문은 많이 뜨거든요. 옳은 지문으로. 그래서 자칙의 기출을 한번 볼게요. 자칙의 162페이지 밑에 옆에 기출이 있나요? 따라서 옳은 지문으로 나온다. 그럼 헤이그는 마찰 비용은 뭐와 뭐를 더했다 그래요. 교통비와 지대. 사셨죠? 그럼 교통비 나오면 무조건 헤이거든요. 근데 수송비라고 고친다면 수송비와 지대를 합친 게 헤이그의 마찰 비용이라면, 자, 따라보세요. 헤이그 수지랑 마찰 있구나. 그러면 수송비하고 지대, 수송비가 교통비잖아요. 그럼 요거 나오면 이제 마찰 비용이고, 2번 헤이그의 마찰 비용은 중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감소할까요? 당연히 증가할까요? 지대는 감소하죠? 그 교통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 트렌 기억하시죠? 트렌도 그냥이니까 수송비를 강조합니까? 이걸 교통비로만 바꿨어요. 무슨 비로만 바꿨다? 교통비.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마찰 비용이라고 하고, 헤이그의 마찰 비용은 교통비와 지대로 구성된다.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오른쪽만 나오니까 기출만 보세요. 기출만 보시고, 그 다음 이제 두 학자만 남았는데 넘겨보세요. 두 개 학자만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157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57페이지 가시면 전용 수익과 경제지혜와 준지대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먼저 준지대에서부터 볼게요. 전 페이지로 가보세요. 준지대라는 것은 넘겨보세요. 15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58페이지 가시면 준지대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래서 준지대는 이제 일단 마샬이 있고 인간이 만든 기계에 대해서 일시적 단기적으로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그냥 이따 마샬이 얘기했다. 토지예요. 인간이 만든 기계예요. 기계, 만드는 기계. 자, 그럼 인간이 만든 기계나 기구 같은 경우는 오래 못 가죠. 영구적으로 나와요. 일시적으로 나와요. 영구적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장기적으로 나온다. 단기적으로 나온다. 단기적으로만 나와요. 지금 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기계는요. 토지보다 그냥이니까 오래 못 갑니까? 단기적인 고정 요소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소멸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영구적 나와야 된다. 일시적. 장기 나와야 된다. 단기 나와야 된다. 단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나올 때 맞살 준 그녀가 단발머리예요. 무슨 머리라고? 단발. 그럼 맞살 준 나오면 그냥 이제 단기 찍으셔야 돼요. 단기. 근데 이분이 유효기간이 지난 걸 저한테 줘가지고 제가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래서 일찍 헤어졌다. 일찍 헤어졌다. 그럼 영구적으로 만나요? 일시적으로 만났어요? 일시적으로 만났죠. 여기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지금 158페이지 준지대 찾으셨어요? 그냥요, 마샬 준이에요. 그럼 파레토가 이겼어요? 마샬이 이겼어요? 토지예요? 인간이 만든 기계예요? 영구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으로 갔어요. 그래서 니은의 인간이 만든 기계와 기계 자본 설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가변적으로 소멸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돼서 생산 요소에 계속되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준재는 단기에 자본 설비 발생한 초과연이 장기에는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저 믿고, 얘는 무조건 그냥 믿까 일시적이 나와야 됩니까? 단기적이 나와야 되지 영구적, 장기적 나오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토지에 개량하는 공사도 이제 일시적이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 페이지로 가보세요. 전 페이지 가시면은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에 파레토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파레토는 이제 토지를 강조했는데요. 자, 볼게요. 자, 우리가 토지는 자, 그냥요, 계속적 영구적으로 생겨요. 지대가 장기적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얘가 전용 수익과 경제지대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전용 수익을 보고 경제지대는 뭐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제지대와 전용 수익을 바꿔냈었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전용 수입이라는 자체는 자, 어떤 거냐면, 자, 157페이지 가시면 거기 전용 수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최소한의 지급액에 체크가 돼 있고, 경제지대는 파레토가 얘기했는데 토지에 영구적으로 발생한 초과이윤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더 먹는 거를 이제 경제지대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자, 이걸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짚어 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가라는 용도로 토지를 공급하려고 하는데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다양해요. 다양하죠. 그럼 나다라는 용도로 토지를 공급합니다. 그럼 80만 원을 받는 게 전용 수입이라고 그래요. 전용 수입. 딴 데도 이전하지 않게 최소한 받는 거죠. 그럼 얘가 100만 원 받게 되면은 가라는 용도로 옮기겠죠.
그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최소한 수입을 80만 원을 따라해보세요. 전용 수입. 전용 수입이고, 자, 이 100만 원의 총 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뺀 게, 따라서 경제지대. 경제지대예요. 그럼 그냥니까 20만 원을 더 받습니까? 그럼 약간 이건 최소한의 수입이 되죠. 최소한의 수입이 되고, 이건 더 받는 초과 이윤이 된다는 얘기예요. 생산자 잉여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박찬호 선수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 생산 요소가 노동과 토지에다 생산 요소의 대가를 받거든요. 얘는 지대를 받고 임금을 받는다면, 자, 박찬호 선수가 지금 1억을 주겠대요. 1억, 박찬호 선수가. 딴 데 가지 않게 최소한 보장되는 거죠. 자, 따라서 최소한의 수입. 그럼 서울에 이제 구단에서 1억 준다는 건 딴 데를 이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근데 전용되지 않게끔 최소한 준다는데 LA에서 전화가 왔어요. 99억을 준다고. 100억을 준다고. 그럼 안 가겠어요? 가겠어요. 그러면 얘는 1억이 전용 수입이었죠. 그럼 99억만큼이 더 초과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아직 안 나왔지만 박지성 선수는 그냥입니까? 희소성이 강합니까? 왜 비탄력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비탄력적일수록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전용 수입 한번 읽어볼게요. 전용 수입은, 자, 박찬호 선수가 생산 요소가 토지고 노동될 수 있는데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아까 그냥입니까? 1억을 지불했습니까? 다른 데 가지 말라는 얘기죠. 얘기 좀 해봐요. 그럼 그냥요, 최소한의 지급액이에요. 최소한의 지급액이죠. 맞나? 근데 얘는 그냥 있었어. LA로 갔어. 왜 갔어? 더 주니까 간 거지. 맞아요? 그럼 100억에서 요 1억을 뺀 게 99억이, 경제지대. 무슨 지대? 경제지대. 더 받는 이유는 경제지대는 거죠. 맞나요? 박재성 선수는 희소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급하기가 쉬워요? 좀 어려워요? 뭐 어려울수록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 이해 가셨나? 그래서 지금 157페이지를 보고 계시나? 그럼 아까 전용 수입은 그냥이야 최소한의 수입이야. 그럼 박찬호 선수가 다른 데 못 가게 막고 최소한 내가 지급하겠다는 거지. 근데 그냥이야 LA로 갔어. 그럼 100억을 처먹었지. 그러면 100억이라는 것은 1억에서 더 뺀 99억이 경제지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 그래서 자, 올해 뭐가 나올 수가 있냐면, 자, 넘겨보세요. 경제지대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박스를 한번 보세요. 박스를 보시면 경제지대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뭐에서 뭐를 뺀 거예요? 총수입에서 전용수를 뺀 게 나온단 말이죠. 체크하셨죠? 탄력성이라는 자체를 제가 강의를 왜 안 하냐면, 이 탄력성 아직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까먹는 건 똑같아요. 나중에 하는 게 나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전용수입과 경제지대만 알아두시는데, 아까 박찬호 선수가 다른 데로 못 가게, 야, 1억 줄게라는 건 그냥이야 최소한의 수익이야. 그럼 딴 데로 옮기지 못하게 최소한 준다는 거지. 맞아요? 근데 LA 갔더니 그냥이야 더 줘. 그럼 100억 준다고 하지. 그러면 1억에 뺐더니 얼마를 더 먹은 거야? 99억이 바로 경제지대라는 얘기예요. 맞나? 그럼 그냥이야 초과 이윤이야. 생산자 잉여라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은, 자, 이거를 우리가 시험 문제가 아까 기출 문제가 전용 수입은 그냥 했어요. 최소한의 수익이었어요. 이걸 경제지대로 냈었거든요. 그죠? 그럼 올해는 경제지대의 정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경제지대는 뭐에서 뭘 뺀 거예요? 총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뺀 게 경제지대라고 나올 수 있죠. 파레토가 얘기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파레토가 마피아인데 총을 맞았어요. 총 맞은 파레토. 그러면 총수입에서 그냥이야 마이너스야. 전용 수입이 친 게 파레토니까 이게 무슨 지대다? 경제지대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보고 갈게요. 칠판. 자, 중지대는 그냥이야 마샬이겠어. 경제지대는요, 파레토. 중지대는 인간이 만든 기계죠. 근데 경제지대는 기계여 토지예요. 중지대는 일시적, 단기적이죠. 근데 경제의 파레토는 영구적, 장기적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요거만 하세요, 요거만 하시고.
이게 지긋지긋한 이제 애들 다 끝내버리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 자, 16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62페이지로 가시면, 거기에 맨 밑에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이건 개념만 잡으시면 되는데, 딱 한 번 뜨고 안 뜨는데,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 갑니다. 자, 토지에 대한 자본에 대한 그 결합 비율인데, 우리가 토지 이용 집약도를 본다면, 자, 가볼게요. 우리가 토지에 대한 자본에 대한 비율이죠. 자, 그러면 항상 분모에 대한, 그러면 자본에 대한이요, 토지에 대한이에요.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 대체성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땅이 있다. 그럼 건설회사가 건물을 줄 때 그냥입니까? 예산이 한정돼 있습니까? 하나를 늘리면 하나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다면 아까 2차 지대 곡선의 알론소는, 자, 여기 지대고요. 도심에서 외곽이라고 한다면, 자, 아까 이 알론소께서는 어떻게 돼요? 원점을 향해서 우하향하는 곡선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안쪽은 그냥요, 땅값이 비싸요. 토지를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자본을 늘려야 되는 거죠. 그럼 안쪽은 자본을 늘리고 나갈수록 땅값이 싸지죠. 토지를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도심 안쪽은 그냥입니까? 자본을 늘립니까? 토지를 줄이니까 조방적이에요, 집약적이에요. 저층화예요, 고층화예요. 그럼 도심에서는 보통 목장업을 해야 돼요, 금융업을 해야 돼요. 금융업을 해야 되고, 나가면 나갈수록 땅값이 싸지죠. 그럼 자본을 줄이고 토지를 늘리니까 조방적이니까 저층화시키니까 목장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가시겠습니까? 자, 그럼 칠판. 도심은 그냥요, 땅값이 비싸요. 토지를 줄이죠. 자본을 늘리니까 토지 자본에 대한 결합비가 높고, 대체성이니까 집약도를 이용해야 되는 거죠. 저층화된다, 고층화된다. 꼈네. 그럼 무슨 업을 하는 거죠? 금융업을 하는 거죠. 얘와 얘는 대치관계라는 얘기예요. 맞나? 근데 외곽은 금융하면 망하지. 목장업을 해야 되잖아. 땅값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싸기 때문에 토지를 늘리고 자본을 줄인단 말이야. 그럼 요 결합비율 대체성이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지니까 집약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끝내버리고, 짠. 163페이지 보시면 도시 내부 공간 구조라는 게 있죠. 이것도 별표 3개인데 반드시 나오는데, 따라서 가성비가 높다. 얘는 이론이 딱 3개밖에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잡으셔야 되는데, 자, 가볼게요. 자, 버제스라는 동심원이라는 우리가 버제스 이론인데, 아까 튀넨이라는 학자 기억하시죠? 튀넨은 농업을 얘기를 해요. 농업이 먼저예요, 도시가 먼저예요. 농업 이론을 도시에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이 버제스가 이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에 응용했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태학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도시는 생물체제 아니지만 뻗어나가는 것이 친입, 경쟁, 천이처럼 이렇게 뻗어나가서 생태학적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럼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지금 163페이지 그림 찾으셨습니까? 자, 중심 업무 지구라는 거는 우리가 서울의 명동은 그냥요, 위치가 좋아요. 그럼 백화점도 있고 시청도 있고 다 모여 있죠. CBD라는 자체가 중심 업무 지구와 모든 상업지가 여기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대가 낮다, 지대가 높다. 접근성도 좋죠. 그럼 임금 밀도도 높다는 거예요. 그죠? 높은데 중요한 거는 나중에 전이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럼 여기 공장이 있을 수 없으니까 튀어나간다는 얘기예요. 천이라고 하는데, 근데 점이라고 많이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여기가 공장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저소득층들이 살아요. 그러면 슬럼화 되다 보니까 환경이 좋아요? 환경이 안 좋아요? 그럼 옆에는 누가 살려고 하죠? 저소득층의 주거지대가 살려고 그래요. 고소득층은 됩니까? 멀리 나가려고 합니까? 통근장은 교통비가 많이 나가니까 위성도시가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보세요. 따라서 중점. 중점은 주상의 와이프예요. 개로를 배우는데 학교론에 너무 학자들이 많아요. 따라서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개론이 버거워요. 버제스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안쪽으로 갈수록 그냥입니까? 환경이 안 좋아집니까? 범죄, 빈곤, 질병이 어떻게 되겠어요? 많아진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근데 교통의 발달을 고려 못해서 갔는데, 얘를 이제 키를 잡아서 우리가 할게요. 자, 항상 버제스가 나오면요, 생태학적이라는 게 나와요. 뭐가 나온다?
그 다음에 친입 경쟁 천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생태학적 그 다음에 친입 경쟁 천이가 나오면 이건 누구 이론이에요? 버제스의 동심원을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 따라해보세요. 버스 타고 동심 찾아. 생태계로 가자. 근데 그 안에 버스에 침을 뱉는 침쟁이가 탔어요. 따뜻해. 침쟁이가 탔다. 침쟁이가 탔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중전 저고통 아시죠? 고소득을 이제 중상층이라고 하는데 그럼 중심지로 갈수록 점유는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습니까? 그럼 당연히 범죄 빈곤이 많아지겠죠.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범죄 빈곤이 적어진다, 많아진다. 많아지고 저소득층들은 도심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입지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셔서 자 넘겨보세요. 파란 색깔 위주로 가볼게요. 넘기시면은 의의로 가볼게요. 자, 동심원상 확대가 5개 분하고 내용에 보시면 시카고를 예를 들었고 단핵이라는 건 소도시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2번의 별표. 누구 이론을 도시 내부에 응용했다 그래요? 티넨. 그러면 버제스가 먼저 나왔어요? 티넨이 먼저 나왔어요? 티넨이 버제스한테 영향을 줬다는 얘기예요. 아까 버스 타고 동심 찾아 3번 그냥이야 생태계로 가. 거기 안에 누가 탔어? 그럼 이 두 가지 이론은 예의 이론을 찍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아까 환경이 안 좋아졌죠. 그럼 범죄, 빈곤, 질병이 적어진다, 많아진다. 많아지고 6번에 외곽으로 갈수록 고소득층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고소득층은 그냥이니까 환경이 좋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점유가 있는 데서 뛰어나간다는 얘기예요. 고소득층이 바깥으로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을 강조했기 때문에 고용기가 많은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한다는 거죠. 이거 아시겠습니까? 근데 얘는 각 방면으로 수송비가 똑같다는 걸 강조했기 때문에 오른쪽 호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교통을 강조해요. 교통을. 그래서 호이트라는 애는 이 동심원에 대한 버제스에 대해서 비판을 해서 교통을 비판해서 교통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자가 부채선자예요. 무슨 선자다? 부채선자. 그래서 이게 부채선자가 돼서 여기 부채선자면서 부채꼴 모양으로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고소득층분들은 어떻게 돼요? 요 교통축, 아주 교통이 좋은데 가까이 입지하려고 하죠. 그러면 여기가 지대가 낮아요? 지대가 높아요? 그럼 소득도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죠. 저금은 이제 반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거분리가 교통에 따라서 고와 저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럼 부채, 이게 그냥 선이에요? 부채선자예요. 교통축, 교통망 나와도 부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부채 나오면 누구다? 호이트예요. 그래서 따라서 부채 들고 호이트. 그럼 부채 나오면 무조건 호이트 찍으셔야 돼요. 선형 찍고. 자, 그러면 얘는 뭘 강조했냐? 가보죠. 자, 얘는 아까 부채 들고 그냥이야? 호이트이야. 그럼 부채 나왔어. 그럼 누구 찍어? 호이트. 이 선자가 부채 선자지? 세기형이라는 게 쌍시옥이니까 선인형이야. 호이트니까 교통축, 교통망 나와도 부채를 찍으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따라서 고소득층을 강조했다. 그럼 고소득층들은 교통축에 멀리 쓰려고 그래? 당연히 가까이 쓰려고 그래. 그럼 지대지불능력이 높을수록 도심적인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입지하겠죠. 교통축에 이제 입지하는 거죠. 그럼 요거 제가 또 저번에 이제 해드린 것처럼 이제 VS를 해놨는데 칠판 보세요. 만약에 생태학 친입 경쟁 천이 나오면 이건 무슨 이론이야? 누가 이겼어? 그래서 버스 타고 어디 갔어? 생태계 갔지? 누가 탔어? 심쟁이. 그러면 저소득층이 점 옆에 있으니까 접근성이 양호한 저소득이 입지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선자가 부채 선자죠. 부채 들고 그냥이야 호잇이야. 그다음 얘가 시옷 들어가니까 이것도 세경이지. 그래서 접근성이 양호한 고소득층을 입지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넘겨주면 파란 색깔 위로 가자고. 가게 되면 의에 보시면 그냥이야 무조건 얘는 부채꼴 나와. 교통망, 교통축 나오죠. 요거 나오면 부채꼴 연결시켜야 되고 내용에 보시면 고급주택은 교통축에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그러면 고소득층이 주택 구입 능력이 높잖아요. 그럼 소득도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교통도 중요하지만 소득도 중요하다는 거죠. 간선도로에 입지해서 적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고 주택가격 지불 능력이 클수록 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세기형 모양으로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해리스 울만이 있어요. 그다음에 다핵심. 그럼 핵이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아까 걔네들은 딱
버제스, 호이트 한 명씩만 얘기했죠? 이거 단액이라고 이제 외우시고요. 얘 두 명이니까 다액이라고 외우세요. 그럼 도심만 있다, 부도심도 있다. 그럼 신도시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핵이 하나다, 여러 개 있다. 그럼 얘는 부도심이 나와도 되죠? 다른 건 부도심이 나오면 안 돼요. 왜? 도심이 하나예요, 여러 개. 그래서 무슨 핵심? 그럼 도심하고 부도심이 뜨는 거는 그냥 다핵심밖에 없어. 다핵심밖에 없죠. 자, 그럼 얘는 그냥 찍어드리면, 자, 간다. 자, 그럼 얘는 도심과 부도심이라는 게 나오죠? 소도시입니까? 현대 대도시입니까? 대도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찍어드리면, 자, 일단 의에 가시면 도시는 복수의 핵심 주변인데 현대 대도시 도시에 부도심도 있다. 자, 그러면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어디를 찍어드리냐면 다핵심에 생기는 원인에 동종과 이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나? 별표 3개. 무조건 여기서 떠. 자, 동종이라는 것은 같은 유사 업종이야. 그럼 그냥 이제 모여야 돼. 집이 모이는 거거든. 집합할 때 집합 그런 거 들어봤어요? 집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럼 흩어져야 돼요? 모여야 돼요? 그럼 모이니까 집적이 맞겠죠? 그래서 같이 소매업종 같은 경우는 서로 편익을 주는 소매업종들은 모여 있어야 돼요. 근데 주택과 공장은 서로 충돌할 수 있죠. 같은 업종이에요? 이질이에요. 그럼 다른 업종이잖아요.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흩어져야 됩니까? 다시 흩어질 산. 그러면 집이 나와야 돼? 산이 나와야 돼? 산이라는 거죠. 그럼 이건 흩어져서 가야 된다는 거죠. 비양립이라는 건 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요거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제가 아는 분이 똥집이 세요. 다시 이분 똥집이 세다. 그러면 동이 나오면 그냥요 집이 나와야 돼요. 이종이면 분산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동종은 모여있고 직접 양립인데 이종은 흩어져서 분산 비양립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럼 프린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프린트로 가져서 프린트의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스타트. 자, 할게요. 자, 1번 갑니다. 3번 갈게요. 도시 공간 구조다. 자, 도시가 하나의 중심에 여러 개라는 건 동심원이에요, 선형이에요, 다핵심이에요. 다핵심이 나와야 되고. 자, 호이트는 아까 부채 들고 호이시죠. 그 부채꼴의 접근성이 양호한 것에 고도두층 있잖아요. 그 주택 지분율이 높으니까 소득도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나왔거든요. 그런 게 많은 도심적인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입지하려고 하고요. 자, 동심원은 아까 점이가 뭐냐면 환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공장하고 여러 것이 혼재된 게 점이거든요. 그럼 글로 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점점 범죄, 빈곤, 질병이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되겠죠. 이거 이해 가시겠어요? 그럼 저소득층들은 고용비가 많은 도시가 적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는 걸 맞고, 아까 중전 저고통이었죠. 그럼 중점 그냥요 저고통이에요. 그럼 고하고 저가 바뀌었죠? 이렇게 보십니다. 우리가 보통 고소득을 중상층 이상으로 하시는 분이 많은데 고소득으로 많이 나와요. 고소득으로 많이 나오니까 다시 저고통. 그럼 고하고 저가 바뀌었나요? 바뀌었고요. 해리술만은 다핵심 다핵인데 유사활동이 동종이잖아요. 그럼 흩어져야 돼요? 모여 있어야 돼요? 그럼 집이라는 게 나와야 되죠? 집적, 집중. 이질적은 입지적 비양립이라는 건 같이 존재하지 않는가 맞는 질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정답은 몇 번만 맞다?
2번. 그 다음에 169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입지 계수. 그래서 그 산업의 상대적 특화 정도의 전문화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얘가 무조건 뜹니다. 근데 두 가지 단어를 아셔야 돼요. 따라서 기반 산업, 비기반 산업. 울산은 자동차 산업이 특화되어 있죠. 그럼 수출 산업을 기반 산업이라고 그래요. 그럼 울산에 자동차 산업이 들어서게 되면 그럽니까? 그 지역의 고용 인구가 늘어납니까? 식당도 늘어나잖아요. 그 내수 시장에 있는 것을 비기반이라고 그래요. 그럼 비기반이 잘 돼야 돼요? 기반이 잘 돼야 돼요? 여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기반 산업은 따라서 수출 산업, 도시의 주된 산업은 도시 재화를 수출해서 화폐를 유입하는 산업이에요. 비기반 아까 식당 같은 도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산업을 얘기하죠. 그럼 어떤 산업이 잘 돼야 된다? 얘가 성장돼야 얘한테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울산의 자동차 산업은 특화되어 있죠. 그걸 나타나는 개수가 따라서 입지 개수. 그 상대적 특화 정도의 전문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자, 얘는 따라서 1이 기준이다. 분수는 1이 기준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들어갈게요. 자, 10번 보세요. 울산에, 자, 따라합니다. 지역이 올라간다. 전국이 내려간다. 전국이. 지역이 올라가겠죠. 그죠? 울산의 구성비로 볼 수 있고, 인구수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산업에 대한 고용수로 보는 거죠. 전체 산업. 그러면 울산은 자동차 산업만 있나요? 산업이 많나요? 그럼 전 산업에 고용하는 고용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임의적으로 만약에 100명이다. 또 20명이 있으니까 20%의 구성비율이 되고요. 만약에 전국의 전 산업의 고용자 수가 1000명인데 그 중에서 100명이면 10%가 되니까 얘가 2예요. 따라서 1보다 크다? 그러면 울산이 더 특화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1보다 크면 기량이다, 수출 기반이다. 근데 1보다 작으면 좀 부족하죠. 그래서 비수출이라고 하고 똑같으면 이제 자급자족해서 자기가 다 먹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계산 문제는 제가 나중에 좀 시간 관계상 입지를 오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넘겨보세요. 오늘 컨버스나 이런 것들을 좀 야면을 가르쳐 드리니까 다음 문제는 푸시고요. 17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173페이지에 참고란에 입지론의 체제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따라서 농업입지론. 튜닝 기억하시죠? 얘가 농업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가 고립국이라는 논문을 쓰면서 위치 수성비로서 농업입지를 전개하고요. 공업은 딱 두 사람이에요. 베버레이시인데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이따가 마지막에 해드리고 3번에다가 별표 3개 치세요. 거의 나온다는 서비스업에서 나와요.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일서부터 이제 소매 인력이 만류 인력이거든요. 컨버스의 분기점. 컨버스의 분기점이 작년에 제가 찍었어요. 완전히 4배까지 찍었는데 허프 확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넬슨이라는 학자가 이제 가끔가다 뜨는데 자, 밑에 보시면 상권, 배우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용어 정리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배우지는 상권이에요. 그러면 넘기시면은 174페이지로 한번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상권 획정 기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별표를 하나만 쳐놓으세요. 이거 이제 문제가 딱 한 번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3가지가 있어요. 따라해주세요. 시장 침투, 공간 독점, 분산 시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옳은 지문은 나왔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추천을 안 해도 우리가 분산 시장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침투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침투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땡이야. 침투라는 것은 자, 우리가 명동 가면요 백화점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상권이 중첩돼 있죠. 중첩돼 서로 경쟁이 심하다 그러면 이거는 시장 침투 찍으셔야 되고 백화점 찍고요. 자, 공간 독점엔 독점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우리가 약국 같은 건 거리 제한을 줄 수 있죠. 또 면허를 따게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론이 아니니까 우체국 같은 거 나오면 독점 찍고 시험이 분산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얘가 한 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오는데 자, 우리가 고급 전문품 같은 거는 어떤 특정 계층에만 팔죠. 그래서 분산시켜라. 특정 수요 계층에만 고급 가구점 같은 거를 분산시켜서 접근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독침을 분산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밑에 가시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건 별표를 2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계산 문제가 아니라 얘를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한번 들어가죠. 자, 크리스탈로는 이제 중심지 이론이 간혹 가다가 떠요. 근데 3개짜리나 아니라 2개짜리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크리스탈은 이제 중심지 이론을 전개하거든요. 그래서 중심지가 뭔지, 그 다음에 배우지가 뭔지 이제 우리가 보는데, 자, 일단은 요걸 이제 보시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상권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이걸 따라서 배우지라고 한다. 중심지는 우리가 점포가 있는 학원을 얘기하고 고객이 존재하는 게 배우지예요.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크리스탈에 대한 중심지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비자의 분포라든지 거시적으로 중심지 형성 과정으로서 이 중심지와 배우지를 얘기하죠. 학원이 중심지예요. 시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점포가 있습니다. 동네 슈퍼를 찾았어요. 슈퍼를 찾아서 우리가 각도리가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점포가 있다. 하나의 상업지가 돼요. 상업지가 되고, 자, 따라해보세요. 상권. 이걸 배우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상권이라는 것은 얘가 이제 팔 수 있는 어떤 상권에 대한 범위를 얘기해서 이게 상권이나 하나의 배우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객이 존재하는 곳이죠. 여기 계신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갈게요. 자, 따라해보세요. 중심지. 중심지는 고객이 있어요. 점포가 존재하는 거예요. 점포가 존재하죠. 그래서 각종 제어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학원이 중심지면 배우와 서비스를 공급하죠. 이 배우지는 고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얘가 현상 유지는 안 해야 돼요? 현상 유지는 해야 돼요. 해야지만 되잖아요. 그죠? 그걸 따라해보세요. 최소 요구치. 최소 요구치는 100명 정도 와줘야지만 현상을 유지한다는 얘기야. 최소 요구치라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 와줘야 될 요구치를 얘기를 해요. 100명 정도. 그럼 얘는 최대가 나와야 돼요? 최소가 나와야 돼요? 그럼 중심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와줘야 될 규모를 얘기하죠. 그걸 범위로 적는 게 요구 범위예요. 판매자가 정상 이윤만 얻는다. 그래서 그 경계까지 걸릴 최소 요구 범위라고 하고,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것은 여기 만약에 집 앞에 이마트가 있으면 서울의 이마트까지 가진 않죠. 그 이마트가 커버할 수 있는 그 상권에 대한 범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것은 여기서 저 물건을 사려고 하려면 교통비가 들어가잖아요. 책에 가겠다는 범위예요. 재화의 도달 범위, 재화의 도달 거리인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건 이제 수요가 제로입니다. 답변 수요가 제로다. 1이에요, 제로예요. 아예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얘가 100명을 와줘야 돼요? 더 많이 와줘야 돼요? 그럼 얘가 더 커져야 되잖아요. 그런가요? 자, 그래서 자, 따라해보세요. 학계론에서 요구가 나오면 작아야 된다. 그럼 얘가 커야 돼요? 얘가 커야 되죠? 그럼 항상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얘는 얘 안에 있어요. 따라서 내에 있다. 내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가볼게요. 자, 갑니다. 따라서 아까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게 있었죠. 그러면 수요 중심지의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소예요? 최대한의 범위예요? 수요가 1이에요? 0이에요? 1이 있다는 건 더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림을 볼게요. 아까 제가 요구가 나오면 커야 됩니까? 요구는 작아야 됩니까? 작아야 되죠. 중심지가 성립되려면 최소 요구치가 커야 돼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커야 돼요? 도달 범위가 더 커야지만 중심지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최소 요구치는 그냥입니까? 내에 있습니까? 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본다. 자, 그러면은 이 크리스탈로의 중심지는 재화의 도달 거리 범위와 최소 요구치 관계를 설명하는데 중심지 형성 과정을 설명했죠. 그럼 요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아까 제가 요구는 작아야 된다 했죠. 그러면 요구는 커야 돼요? 요구는 작아야 돼요? 그럼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최소 요구치가 그냥입니까? 재화 도달 범위 안에 있습니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죠? 그럼 우리가 최소 요구치가 항상 재화의 도달 범위 바깥에 있어야 돼요? 내에 있어야 돼요? 내에 있어야 된다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심지가 이제 계층에 따라서 다른 크기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중차, 저차, 고차가 있는데, 자, 한번 가볼게요. 들어간다. 이 중심지 계층에 따라서 포섭하는 원리가 다른데, 자, 우리가 고차, 중차, 저차라는 게 있는데, 저차는 규모도 작고 우리 집 앞에 동네 슈퍼예요. 동네 슈퍼는 멀어요? 가까워요? 가깝고,
자, 중차라는 것은 조금 나가면 이제 중형마트가 있죠. 중형마트는 조금 멀지만 중간 쪽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차라는 것은 대형마트예요. 그럼 대형마트가 규모가 작습니까? 규모는 더 큽니까? 그리고 많은 기능을 하겠죠, 그죠? 이마트. 동네 슈퍼는 아이쇼핑이나 시식 가능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경찰이 신고하는데 대형마트는 가능하죠. 그래서 오고요. 교육 서비스를 받으러 가요. 자, 우리 집 앞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중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멀지만 규모가 더 크죠. 자, 그 다음에 시청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받으러 간다면 우리 집 앞에는 시청에 가깝습니까? 주민센터에 가깝습니까? 좀 가면은 구청이 있죠, 그죠? 구청이 있고 시청은 가까워요, 좀 멀어요. 멀지만 그냥입니까? 규모는 큽니까? 크고 다양한 기능을 하겠죠. 근데 뭐가 시험에 나왔냐면 들어보세요. 시청은 그냥이요. 부산에 시청이 하나밖에 없어요. 동사무는 중심지수가 많잖아요. 그럼 중심지수는 반대라는 얘기죠. 그럼 이 저차가 그냥입니까? 이 주민센터가 더 많습니까? 그러면 고차로 갈수록 피라미드 형성되죠. 그러면 저차의 중심지가 고차로 갈수록 안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자, 저차가 중차 옆에는 포용하나 고차로 가면 찍어들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다 이제 고차가 큰데 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고차의 시청은 그냥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까? 중심지수는 작잖아요. 주민센터는 많죠. 이 모양이 무슨 모양이 돼요? 피라미드. 그럼 중심지수는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어요. 분포도가 저차가 중차에 있지만 고차로 찌그러들죠. 이렇게 보십니다. 다른 건 다 우리 고차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신다면 18을 보세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중심지에 대한 규모에 따라서 상권의 규모가 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중심지 기능 상권의 크기에 따라서 고차, 저차가 나누죠. 자, 그럼 고차는 아까 동네 슈퍼였어요? 대형 마트였어요? 그럼 얘네들이 더 많은 걸 요구하겠죠. 그럼 채소 요구치가 낮을까요? 높을까요? 넓은 시장 면적을 더 요구하죠. 규모가 작아요? 고차일수록 규모가 커요. 다양하죠. 중심지 간의 간격이 더 넓다는 거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주민센터끼리는 가까운데 시청끼리는 가깝습니까? 더 멉니까? 멀잖아요, 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수는 많았어요? 아까 수는 적었어요. 적어서 시청의 수는 하나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그럼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중심지 수가 많아집니까? 점점 줄어듭니까? 이 모양이 무슨 모양이 됐어요? 피라미드 모양이 됐죠. 그 다음에 중차에 포용하는 저차의 수가 고차로 갈수록 분포도가 줄어들죠. 자, 그럼 우리가 책에 볼게요. 17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 상권에 따른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찾으셨습니까? 소비자의 분포와 거시적이고요. 1번 가볼게요. 중심지는 그 주변 배후지에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중심지 장소가 배후지예요, 중심지예요. 그럼 아까 고차, 중차, 저차가 있었죠? 재화의 도달거리는 고객들이 통행하는 최소입니까? 최대의 거리입니까? 판매량이 1이에요, 0이에요? 아까 수요가 0인 거 기억하시죠? 수요로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판매량도 많은데 수요로 나왔어요, 수요. 그러니까 수요가 0인 지점까지 더 이상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지점을 얘기를 해요. 최소 고치는 최소한의 수요 수준을 얘기하고 오른쪽 4번에다가 별표. 제가 요구가 나오면 커야 됩니까? 요구는 작아야 됩니까? 그럼 재화의 도달거리가 최소 고치보다 크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밑에 6번의 요약에다가 별표. 요약에서 별표 치시고 우리가 시험 문제가 리을까지만 보세요. 리을까지만. 들어간다. 자, 고차가 대형마트가 더 거리가 가까워요? 더 멀어요? 동네 저차 슈퍼가 더 가깝죠? 자, 고차는 규모가 작습니까? 더 큽니까? 다양한 기능을 갖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아까 수는요. 수는 아까 시청은 여러 개 있습니까? 시청은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럼 중심지수는 아까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죠?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키포인트겠죠.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왜? 시청은 여러 개 있어. 고차는 하나밖에 없어. 주민센터는 많잖아. 그럼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중심지수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들고 중형마트 옆에는 저차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고차가 너무 끌어당김이 많으니까 저차가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차가 고차로 갈수록 그 분포도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든다는 거죠. 지금 잘 보고 계셔요? 중차 포용하는 저차는 고차로 갈수록 줄어든다고 나왔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7번은 그냥 체크만 하는데 한계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무슨 점? 한계점이라는 건 얘는 옛날 이론이에요. 지금 이론이다, 옛날 이론이다. 그러면 크리스탈로는 점포들 간의 공간분포에 관한 이론이지만 유사상품을 취급하는 점포 도심이 한꺼번에 함께 입지하는 현상을 설명했다, 설명하지 못했다. 못했다는 거죠. 직접을 고려하지 못했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자 찍어줄게. 레일리 있어요? 별표 3개.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 오른쪽 컨버스 있나요? 이것도 3개. 그 다음에 허프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 3개 중에서 하나가 뜨는데 작년에 제가 컨버스를 찍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컨버스에 대한 그 야매를 오늘 할 거예요. 그죠? 야매를 하고. 그러면 올해는 레일리 아니면 허프죠? 이건 이제 4월 달에 감정평가 시험을 봐야 이게 옌지를 찍을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가셔서 요거는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좀만 쉬세요.